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노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의 데이 2 네 번째 세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노수교 30주년 즈음해서 금년 하반기에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여러 전문가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키예프 측의 용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준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사회, 문화, 역사 세션 토론자로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회의는 항상 모든 회의에서 장식품처럼 맨 끝에 붙여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맙시다 이런 식의 분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 날 첫 세션에 주셔서 저희들이 어제 라운드 테이블부터 정치, 외교 또 경제 쪽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어서 사회 분야, 역사 분야에서도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드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문화, 역사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고민스러운데요. 한너 간에 이제 사람의 이동, 문화 예술의 교류, 그다음에 학술 및 차세대 양성 차원에서의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발표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는 기조 발제 하시는 분이 한 20분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자 네 분께서는 각각의 이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발표에 준하는 짧은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모으면 그냥 공리공담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이 단 위에서 또는 플로어에 계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실 분들을 제가 다 아시지만 간략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조 발제를 해줄 함영준 교수께서는 일찍 러시아 유학을 떠나셨고 그때 러시아 유학이 이제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주류였는데 페테르부르크 학파를 선택해서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했고요. 인문학자이면서도 연극 연출가로 그 무대에 올리는 일을 꾸준히 해오셨고 또 러시아에서 유학한 그 동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관한 그 목소리를 계속 발신하려는 그런 그 모임도 이제 주관을 해오고 그러셨습니다. 함 교수님께 이따 이제 발제를 부탁드리겠고요. 함 교수님 오른쪽으로 계신 강덕수 교수님께서는 언어학자이시고 러시아하고 수교가 되기 전에 일찍 이제 미국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오신 러시아 연구에서 2세대 국내에서 하신 분들을 1세대 러시아에 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제3국에서 공부한 분들을 2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에 가장 먼저 한국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강덕수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연구 영역 이외에도 한국과 사하공화국, 야쿠티아 사이의 그 교육, 그 다음에 인적 교류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신 특별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러 관계에서 있는 일들이 단발적이고 일회성적인 그런 여러 사업, 행사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강덕 선생님께서 해오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하고 다른 분야로도 이런 그 케이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계신 유학수 교수님은 언어학자고 모스크바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입학처장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관련된 고등학생들의 인기나 뭐 수요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한러 대화의 교육과학 분과 간사위원으로 총장 포럼 등등의 교육과학 분야에서의 교류 내용을 이제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기대가 되고요. 우평균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는 그 중요한 그 기관에서 해외 한국학 확산 사업 전반을 관장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러시아 지역의 케이스,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로서 본인이 보신 러시아 인문사회 교류 쪽 전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실 것입니다. 남한 교수님은 어제 저희들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해주신 훌륭한 성악가이신데, 지금은 국제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어제 본인이 짧게 소개하셨듯이 많은 그 동료들의 의아한 그 눈길을 뒤로 하고 모스크바로 떠나서 유학을 하고 오셨고,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좀 이렇게 씁쓸한 감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그 인재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그 러시아가 개방되기 이전에 공부한 세대,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유학한 세대, 분야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뭐 예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두루 계셔서 각각 방향성은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전체를 조감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기에는 좋은 그 구성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요. 함영준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함영준입니다. 먼저 사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세션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지금 김현택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자리에 오면은 맨 뒤에 가서 약간 주눅 들게 앉아 있게 말해요. 어제도 제가 와가지고 텅 비어 있는데 맨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문화는 우리에게 늘 뒤에 있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병풍 같은 느낌? 치워도 그만인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기예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석해 주신, 그리고 전혀 전공과는 관계없지만 러시아를 사랑하고 러시아를 이해하고 러시아를 알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공부하신 동학 선생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으로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한노수교 20주년, 한노수교 20주년이죠. 20주년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행사가 아니었고 문화 교류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때 문화부에서 위초걸라드 총예술 감독을 하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10주년이 끝나면 또 10년 동안 잠잠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은 변함없이 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속 가능이죠. 10년에 한 번씩 하는 지속 가능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메꿔 가느냐가 매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히 이번에 키예프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주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30주년을 문화예술 쪽에서 또는 사회문화 쪽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고, 그렇다고 또 과제와 또는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연극한다고 뛰어돌아다닐 때. 그래서 나 교수지 그랬더니 당신은 교수가 아니라 판타조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상가라고. 왜 쓸데없이 연극하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이 제가 싫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판타조르로 살고 싶고 제 직업은 판타조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판타지를 가지고 주로 미래 쪽에,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 미래 쪽에 대한 제 생각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의 몽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라볼 때 한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늘 가서 러시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그 강의를 가서 얘기하면 수교 20주년, 3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저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러 수교 136주년, 재수교 30주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러시아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왜 프랑스는 134년이고 왜 미국은 138년인데 왜 러시아는 30주년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역사성은 물론 단절의 역사가 있지만은 역사성은 그 기록을 가지고 중간에 미국도 단절됐었고 프랑스도 단절됐었고 다 단절의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그 역사성 속에서 우리가 한러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조망을 해보자.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공공이나 아니면은 개인 차원에서는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0년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역시 압축 성장으로 압축 관계가 일어났죠. 러시아와 소련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의 압축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저기가 자료가 좀 다르던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한러 정상이 만난 것이 뭐 20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자료를 보면 뭐 어디서 나온지 그건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양국 정상이 30회에 걸쳐서 만났고 뭐라고 하죠? 협정을 60여 건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30년 동안에 굉장히 자주 만났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사인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이야기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바라보니까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그 외교는 전략적 동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특별히 전략적 동반자로서 뭐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처음에는 보니까 상호 보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반자로 갔다가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러시아와 아마 동맹국이 되는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은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이 30년 동안의 중요한 우리의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한러 간에서는 교역도 130배 이상 증가됐고 인구도 인적 교류도 80만 이상이 증가되고 있다. 그다음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권 지수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자 면제가 러시아 비자 면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러시아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30년 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러관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웃인데 한러관은 역사적으로 다툼이 없는 역사를 가져왔다. 별 다툼 없이 지내왔다라는 거죠. 뭐 다툴 거리가 안 된 건지 아무튼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다투지 않는 역사들을 가져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워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가진 그 평가를 보니까 러시아가 외국에 대한 평균 그 호감도 지수가 약 80.3% 정도
나온다고 해요. 외국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데, 근데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9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30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인문학자에게는 어제 제가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에 있으면서 약간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가졌던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환상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초창기에서는 저기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치적으로 상승한 것은 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치는 계속 상승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따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 러시아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후속 세대가 적어지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환상들은 조금씩 그동안 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저평가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는 것은 잠재력이죠. 그래도 러시아는 잠재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재력이라는 것은 그냥 가능성이라는 불씨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키예프에서 얘기한 한러 관계 2.0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불씨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 한두 가지는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왜 러시아에 대한 것들을 저평가하고 러시아에 대한 환상들이 급격하게 깨져갈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 이게 힘든 부분으로 가면서 경제적으로 별로 우리가 취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굳이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 자체가, 우리 언론이나 그 러시아를 대하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고 서구적인 프레임으로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0주년 문화,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30주년 문화 예술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모토가 뭐냐면 дружба, доверие, действие. 그죠? 그러니까 우정, 신뢰, 행동,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그 모토인데, 뭐 우정과 신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건 말로 되는 건 아니죠. 정상 간의 우정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 간의 우정이 얼마나 있는지, 담당자 간의 우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действие 같아요. 행동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 발표에서 그 한국연구원의 조광래 원장님인가요? 하면서 딱 우리 문화예술계도 딱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문화예술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액션으로 성공한 분야는 발레 분야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은 발레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발레리나, 발레룬 뭐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온 것에 대한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발레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그 모스크바의 볼쇼이 전통을 받아들이고, 유니버설 발레단은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전통을 받아들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축은 그리하여서 배윤주나 아니면 김지영이나 아니면 그 유지연이나 김기민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친구들을 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하나의 유일한, 그래서 마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19세기에 발레가 유럽에 비해서 200년 이상 뒤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레 루이스 해가지고 세계적인 발레 강국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들어온 프티바라는 그 발레 지도자가 러시아 발레와 함께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차이콥스키가 관여를 하게 되고 새로운 발레곡이 나오고 거기에 디아길레프가 관여를 하게 되고 스트라빈스키가 관여를 하면서 발레 루이스, 그러니까 러시아 발레라는 것이 세계의 이름을 날리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발레는 문화예술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과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연극은 그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을 러시아의 연출가를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그 원로들과 연극협회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민족혼을 말아먹는다고. 결국은 오지 못했죠. 그 이후에 한국 연극이 10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3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저는 발레가 하나의 문화예술 쪽에서는 하나의 모델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모델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러시아가 문화예술 후진국에서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갈 때 러시아는 무엇을 했냐면은 수신하고 발신하는 것을 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좋은 것으로부터 수신해서 발신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신하고 발신하는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용과 영향이라는 제국주의적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야, 한류가 가서 니네들 한번 정복해봐. 이거 아니죠. 사실은 문화예술은 뭐냐면 받아들인 것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다시 또 발신되고, 수신과 발신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문화예술의 그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신과 발신의 과정 속에서 저는 러시아 문화가 약 100년 동안 19세기에서 20세기 올 때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한너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 과연 우리는 2.0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야 해당될까라는 거죠. 결국은 액션밖에 없는데 제 단국대학교 제자 중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영국영화과에서 한 7년 수업을 강의를 했습니다. 조승우가 TV에 요즘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문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는 거죠.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한러 관계도 이제는 액션 플랜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그중에 자꾸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자꾸 서명은 많이 했는데,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뭐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판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교 초창기에 우리는 뭐를 봤냐면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소련을 이용하고 싶었었죠. 북한과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 남북관계 문제. 그런데 지금 와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경학적 관점으로 들어갔죠. 러시아의 자원과 러시아의 시장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성과를 거기에는 아직도 길이 많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봐. 자, 이제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지정학, 지경학은 중요합니다. 아직도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추동하는 방법으로서 지문화적 방법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지문화적 방법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경이 있으면 지문화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 러시아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그 국빈이 가면 대부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극장으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공연을 보죠. 우리나라는 국빈이 오면은 청와대에서 와인을 들죠. 그리고 다 되면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연주를 해주죠. 이 관계 속에서 뭐냐면, 러시아는 아주 오랫동안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아방가르드 역할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문화가 끌고 나가면 신뢰가 회복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문화는 다 잘 되고 난 다음에 잔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야, 지금 한가하게 문화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한러 관계 2.0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지문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그 환상을 가져옵니다. 한러 간에 문화 동맹국이 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 문화 동맹국이 안 될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국은 안 되더라도 문화 동맹국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그 문화부 일을 하면서 문화부 관료들에게 묻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가장 커다란 모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프랑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프랑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프랑스를 문화 동맹국처럼 생각을 해요. 관료들이. 그러나 2010년도 제가 있을 때 심지어 장관이 가는데 문화부 장관을 못 만나고 왔죠. 그렇게 냉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본다고 도대체 왜 문화부는 프랑스를 모델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프랑스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화부를 만들었고 1959년도죠. 세계에서 최초의 문화부 장관은 드골 정부 때 앙드레 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네이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953년도에 소련에서 이미 문화부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화부는 소련에서 등장을 해요. 공식 기구로서 문화부가. 그 문화부가 결국은 문화 활동을 하게 되고 문화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의 모델을, 그리고 앙드레 말로가 좌파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돔 굴두라든지 이런 그 문화의 집 같은 거를 프랑스 전역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 동맹국으로서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크게 이게 돈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기 위한 액션 1, 지금 그 한러 FTA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다시 판타지오입니다. 문화 FTA를 한번 해보자. 한러 간에 한러 문화인들이 정말 비관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번 해주자 서로. 저는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남북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통일 이후에 여러분 아시게 그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편향돼 있지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비에트적이죠. 그러면 통일 이후에 문화 관계에 있어서 남북러의 문화 관계는 사실은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러의 문화 협의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이 협의체가 가기 전까지 하나의 필요한 것들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남북러 유스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고인이 된 그 박원순 시장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게르기예프하고 협의를 했고 게르기예프가 그것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러시아의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APEC이라는 그 아태 경제 협력체를 아태 문화 협력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와 이니셔티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저의 판타지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김석환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과제를 줘가지고 저도 안 하던 문화 정책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러 간의 문화 관계에서는 정책으로 만나질 않았다라는 거죠. 정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하고 조문하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1992년에 최초의 문화에 관한 법이 나오고 문화 정책이 개편된 게 2014년에 나오고 2014년에 처음으로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정책 중에서 문화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문화부에서 문화기본법을 완전히 지금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는 정책으로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사실은 원하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였다면 문화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culture industry라는 거죠.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키예프에서 뭐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의 관계에서 문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문화 산업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시간이 이제 대충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1.0에서 우리가 스치고 만났다면 2.0에서 우리가 좀 사귐으로 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문화 1.0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의 문화를 했다면 이제는 문화 2.0에서 문화 산업이라는 측면과 문화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1.0에서는 정책이 부재했다면 이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1.0에서는 많은 그동안 쌓아왔던 개인적인 네트워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합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울리아노프스크 포럼이라든지 페제로브르 포럼에서 문화 포럼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그러한 그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한러 교류의 그 역사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국 간 30년 교류를 볼 때 우리가 좀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또 빛나는 그 순간들에 대한 조명도 해주셨습니다. 사회문화 쪽에서의 그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 지표를 잡을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정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는 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함생 얘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상호 관심이나 이해 여기에서 조금 서로 조응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박자가 맞지 않는 듯한 그 분위기가 관찰이 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그 지문화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주셨는데 정치 경제의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방가르드로 문화가 나서면 오히려 새로운 그 브레이크스루 같은 것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그 방향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교 20주년 때의 그 기본적인 그 슬로건은 전시회 할 때 다시 만난 오랜 이웃 그렇게 해서 꽤 좋은 전시회를 이제 기획했었고요. 수교 10주년 때도 덕수궁에선가 꽤 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30주년은 이제 여러 사정상 우리가 진행도 못했거니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잘 기획된 양국의 긴 교류의 역사와 지난 30년을 긴 맥락 속에서 보는 그런 전시가 기획되지도 못했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어도 그게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국의 그 체계적인 어떤 그 준비 또 그것을 서로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고민을 이제 해봅니다. 또 30주년의 구호는 이제 누르휘치, 나베리아치, 제이스토바치인데 그걸 이제 한국하고 러시아에서 공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측 공모 내용은 별로 쓸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측에 이제 응모한 것 중에 당선작인데 그 구호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한국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우정과 신뢰로 함께 여는 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어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공모 과정에서 보니까 작품들로 써달라고
호응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쓸만한 작품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런 그 흐름들이 형성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파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행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강덕수 교수님을 모시고 그 학술 교육 교류, 또 그 오랫동안 양자 관계를 지속하면서 본인이 그 느끼셨던 것,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 강덕수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김현택 교수님이나 함영준 교수님이 다 이런 세션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 시간에 놔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감사의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인문학자, 언어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히스토리컬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슬라브 학회가 우리 만들어진 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슬라브 학회는 이제 이노 교수님이 이 대우재단에서 시드머니를 받으신 거를 그 이제 쾌척을 하시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한 10명도 안 됐어요. 다 모여도. 근데 그 중에 사회과학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국 슬라브 학회는 누가 이끌어가냐면 어문학한 사람들이 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계속 한 10년 동안은 한국 슬라브 학회가 만나면 항상 어문학 중심이고 사회과학은 이제 보조가 됐는데, 이제 관계가 커지다 보니까 정치 경제가 이제 뭐 이제 중심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지속 불변하게 가는 것은 결국은 그 레일, 철도로 말하면 큰 레일은 어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무적인 책임을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무적인 일을 맡은 박정호 박사가 많이 애를 썼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회문화를 그 분야를 집어넣은 거는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러시아 문학을 좀 공부를 배웠고, 그 러시아 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으니까 역시 이 학교 다닐 때 러시아 문학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러시아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러시아 문학 소설을 한 편을 안 읽으면 그는 꽝이다라고 저는 약간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슬라바케를 우리 이노 교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당시 저는 30대 아주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국제회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모든 걸 오거나이저 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뭐 10명도 안 되는, 뭐 조교도 없고. 근데 그 당시 이 러시아에서 수교도 되게, 그러니까 수교 바로 된 직후였죠. 근데 그거를 처음 만들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일부에서 2년 연속으로 3천만 원씩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었죠. 그 당시는 통일부에서 가장 큰 지원을 해준 게 우리 슬라바케였고요. 그 돈을 거의 반을 약간 비자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슬라바케의 이후에 활동에 하여튼 그 기반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느냐고 곤혹도 많이 치르고 선배 교수님들한테서도 이제 많이 왜 돈을 안 쓰냐 하라고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슬라바케 일을 하면서 좀 약간 무모한 일을 한 게, 그냥 무조건 89년에 러시아 소련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저한테 초청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말에, 그러니까 수교되기 2년 전이죠. 그때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가서 그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있으면서 전액 이 고리키 문학연구소에서 전액 체재비를 다 대주고 또 활동비, 뭐 생활비까지 대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무기모를 찾아갔습니다. 무기모를 갔더니 지금 부총장인 당시 부총장인 또르코노프 부총장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네 대학이 우리가 찾던 대학이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외대하고 무기모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학생 교수 교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 두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니까 그것이 뭐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물밑에서 있는 그 어문학은 항상 중요하고 제가 93년에 안식년을 그때 이제 그 덕분에 무기모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사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있어서 보면은 아주 좀 고생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를 팔아라. TV가 좋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문화를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뭐 결국은 스스로 깨달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한러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문화라는 것을 입혔을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어저께 그 안지학 사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역시 그런 맥락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회로 보면은 한국 슬라브 학회가 있고 노노문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교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모든 문학은 다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신 1세대 분들이 다 번역을 하시는 그런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었으면은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특히 문화적으로 이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새로운 세대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항상 그 우리 옛날 1세대들의 그 고생하셨던 특히 문학하셨던 분들에게 항상 저는 감사의 마음을 드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또 오늘 좌장인 김현택 교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 분야 중에서 제가 이제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공학과 30년 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1994년에 느닷없는 전화가 왔을 때 사공화국이 어딘지 야쿠츠크라는 곳이 어딘지 전혀 몰랐지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러시아 전공자로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으면은 지금 오늘날 이게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귀찮은 일을 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원하는 것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줬고 또 귀를 기울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가 생기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항상 저는 거절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게 한국 학교를 만들겠다. 사공화국이 자치공화국 됐을 때 처음으로 한국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 학교도 만들고 싶었고 다 했는데 다 거절받았어요. 다 거절하고 한국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한 거는 터키 학교를 세웠는데 터키 학교는 나중에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푸틴 정부에서 클로스 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사한국 학교가 지금은 시베리아의 명문 학교가 돼가지고 사실은 시베리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금년에 27주년 됐고요. 매년 제가 15명씩
학생들을 초대해서 2주간 한국 문화 체험을 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그 학부모 또 교사 이것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학교를 만들고 한 5년쯤 지나서 졸업생이 나올 때 이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학교에 한국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 그 당시 야쿠츠크 대학교 지금은 북동연방대학교에 한국어과를 만드는데 제가 또 가서 그 총장을 설득을 해서 이제 만들고 지금도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대학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세종학당이 몇 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 세종학당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별해서 받습니다.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3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세종학당의 그 지원자가 거의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 100명 정도 받고 또 지금은 이 상당에서 다 원격 수업으로 한국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저도 또 가서 이 원격으로 제가 무슨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야쿠츠크에서 외국으로 나오는 유일한 항공노선은 국제항공노선은 인천으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뜹니다. 대부분이 야쿠츠크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시베리아의 거는 근데 사실은 이 사공학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정치경제 학자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공학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은 북극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제 다음 세션에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북극으로 가려면 사공화국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공화국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지방 우리 러시아 전문가들이 모스크바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교두보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얘기가 너무 번지는 것 같은데요. 시베리아는 알타이 언어의 보고입니다. 저는 러시아 전공자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타이 언어 소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연구를 하려면 러시아를 알아야 되고 시베리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지금 북동연방대학교에 알타이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트루크어, 야쿠트, 예베너, 몽고로 하고 플러스 한국어를 집어넣고 한국어 비교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정식 멤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데 우리 이제는 러시아어를 특히 언어학하는 사람들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또 문학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 지역의 소수 민족의 그 민속학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러시아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볼륨이나 스케일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이제는 정부의 지원도 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좀 이따 한 바퀴 돌고 또 말씀하셔도 되니까 대략 네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한 분씩 말씀을 듣고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너 학술 교류에서 우리 인문학이 했던 역할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항상 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인문학자입니다만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뭐 공기랄지 토양이랄지 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넓은 그 러시아와 이제 한국 문화예술 교류에서 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이제 접점도 있지만 그 나라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면에서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목을 메고 있을 때 강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야쿠츠크 케이스를 해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오셨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그 마련이 됐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노관계 학술교류에서 뭐 여러 기관들이 이제 애를 쓰고 있지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극동문제연구소와 저는 뭐 극동문제연구소 분들 중에 마음 별로 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뭐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축적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장려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우리 예술가 한 분을 이제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유학수 교수님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한숨 돌리시고 그 남한 교수님, 네 제가 잠깐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남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환입니다. 갑자기 예,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와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있고, 여러분들 어제 발표하시는 모든 세션을 보면서 과연 저하고 이 오늘에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저 그냥 앞에 함영준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가 있어야지만 그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 어제 굉장히 많은 교역량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교류의 방식이 뭘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역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술 문화를 접하는데 사실 외국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전 세계 술 소비량이 가장 많다는 러시아도 이제는 또 그들의 문화는 술 문화지만 문화의 문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의 제일 먼저 수교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8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그 음악적인 교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악적인 부분인데 음악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74년에 정명훈 씨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등을 했는데 그 이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가 88년도 올림픽 그것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에는 서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죠. 서로 간의 그 이념적인 대립 때문에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88년에 다시 한번 동서양이 같이 치르는 올림픽이어서 굉장히 큰 축제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음악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루드밀라남이라든가 넬리리 또 볼쇼이 오페라단, 모스크바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다 아주 보내줘서 저희들이 호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그때 세종문화회관이 76년도에 아마 지어졌죠. 70 그때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음악가들이 음악을 하면서 특히 성악가들이 이 홀이 뭐 이렇게 그때 4,000 지금은 2,600석으로 줄었는데 그때 4,200석이었습니다. 관공서의 시설 겸 음악당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게 과연 정말 음악의
합당한 연주에 합당한 홀인지를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었고, 저희들의 어떤 성량들이 몇몇 성악가 외에는 그 홀을 채울 수 없었는데 러시아 음악가들이 와가지고 그 홀이 정말 잘 지어진 음악 홀이었구나 하는 저희들이 실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도에 들어서면서 민간이라든가 민간 사설자라든가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뭐 이런 분들이 러시아 많은 음악 단체를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교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단체들을 불렀을 때 유럽 단체들하고 미국 단체들이나 그런 단체에 비해서 절대 음악 수준이 더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데 개런티의 문제였습니다. 개런티 문제가 너무 차이나게 싸니까 유럽에 의해서. 근데 여기 초청 단체들은 그 유럽 수준의 개런티를 공식적으로는 붙여놓고 자기네들은 따로 저렴한 가격에 오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좀 도와주는, 저는 유학생이 러시아 문화를 직접 배운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 하면 저하고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싸게 데려왔는데 공식적으로는 비싸게 데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자꾸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또한 그 적은 개런티에도, 예를 들면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부를 때 일비라고 그러죠. 하루 생활비 50불씩 주면 절대 쓰질 않는 거예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굶어요. 그리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도 어른들은 러시아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소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련 하는 분들이. 그만큼 저희들이 맨 처음에 러시아 개방을 한 다음에 말보로 하나 청바지 하나면 뭐든지 해결이 됐던 그 시대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유학 끝나고 나서 2016년에 다시 러시아를 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생활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생활한 이유가 오랜만에 러시아를 갔었을 때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모스크바 시티가 생기고 여의도 같은 모스크바 시티가 생기고 물가라든가 안정이 된다거나, 또 저희 때는 정말 길 갈 때 경찰관이 붙들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여권 보여달라고, 아니면 벌금 내든지 총까지 들이대는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2016년에 갔을 때는 여권이 없어도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푸틴이 외국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우리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정신 속에는 첫인상이 계속 바뀌어 있는 거죠. 그만큼 답답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근데 또 하나는 어제 교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량 뭐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 초반에 거의 모스크바의 유학생이 교민이 거의 3,000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줄었어요. 유학생도 줄고, 또 유학 갔다 와서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모든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에 어떤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화들이 들어오기가 참 힘든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것 하나는, 정말 저희들이 이웃한 바로 옆에 인접국가로서의 또 문화적인 것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던 바레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저희들하고 음악적으로는 공통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많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 문화는 미국 문화에 젖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표현하는 38따라지라고 그러죠. 38선을 넘어오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러시아 민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포스터의 스와니강이라든가 오스제너를 배울 때 그 정도로 문화가 다른 거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이제는 우리가 같이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됐습니다.
함영준 교수님이나 어제 여러분들이 남북 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저는 반가웠는데, 제가 저희 2016년에 가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기스트라치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다시 한번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성악이 아닌 합창주의로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러시아의 최고 합창 거목이셨습니다. 지금 78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남쪽에서 왔다니까 내 친구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집에 데려가셔서 그림까지도 보여주시는데, 내 친구가 김정일이다. 내가 20년 동안 북한을 18번을 갔었는데 김정일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압살로트니 슬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갖고 있다. 절대음감이 뭐냐면 모든 음정을 딱 눌렀을 때 제가 그 계명을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틀렸으면 바로 딱 지적해서 너 그 음정 틀렸으니까 다시 해봐. 이런 정도로 굉장한 음악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은 정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도 좋지만 남북 러 합창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이 북한에 여러 명이 있고 북한 합창단하고 한국의 합창단하고 러시아의 합창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떤 요새 남북 제재, 북한 제재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에도 타치를 안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계획은 다 있지만 실천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이죠. 금전적.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직도 다포 상태로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롯데 호텔이 있듯이, 아니 신라 호텔이 있듯이 롯데홀 가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홀입니다. 지금 롯데타워에 있는 롯데호텔과 롯데홀을 제공해주고 칼에서 비행기표와 관광을 조금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육자회담 국가의 합창단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서울에서 발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평화로 가는, 통일에 더 앞장서는 어떤 그런 저의 아까 몽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몽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음악하는 단체에서는, 제가 아마 음악단체로서는 제가 가장 오래돼 있는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관한 단체를. 저는 한러 가곡협회라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러시아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각 분야의 협력을 좀 이렇게 끌어온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함 교수님 말씀처럼 발레라든가 미술, 음악, 러시아가 굉장히 대단한 교육의 나라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시, 발레, 미술, 문학, 또 체육, 러시아가 근본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한번 들렸다가 나오면 세계적인 걸로 바뀝니다. 그렇죠? 발레도 세계적이죠. 문학도 세계적이죠. 음악도 세계적이죠. 그 뿌리를 보면 전부 다 유럽이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최첨단의 어떤 가는 도시인데, 다만 지금 어떤 침체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함 교수님 이제 마무리 네, 말씀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경제나 군사적인 거가 먼저가 아니라 문학적인 걸 먼저 문화적인 걸 먼저 좀 이렇게 가면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러시아와의 손을 잡고 좀 문화적인 어떤 부드러움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러시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비해서 초기에 우리가 교류하면서 그게 우리 시장에서 좀 굴절되면서 그게 저평가되는 그런 좀 슬픈 일이 있었다는 말씀하셨고, 또 끝에 가서는 본인이 하시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러
이런 협력이라는 것도 문화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우리 북한 분들이 좀 드나들고 이제 교류가 활발한 공간인데, 거기서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에서 서울대학 정운찬 총장하고 김대 제가 성함을 잊었는데 손 총장하고 함께 모셔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 기획도 옛날에 하셨었죠. 근데 블라디보스톡 사람들 얘기로는 북한 사람들이 그 공동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 구체적인 그 범위를 던지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런 것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그 속된 말로 쪽팔리는 출연은 절대로 안 하고 자기들 그 모양이 이제 설 때 뛰쳐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은 그 무용의 그 동작을 기록하는 걸 무보라고 한다는데, 무보에서는 북한이 세계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앞서 있는 영역을 놓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뛰쳐나오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우평균 한국학 진흥사업단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강덕수 교수님께서 이제 세종학당 말씀하셨는데, 세종학당은 그냥 사회교육, 일반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화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소속 기관이고요. 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한국학 교수위원을 고등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일로 활동이 이제 정해져 있고, 한국학 관련 연구에 관계된 주요 사업들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평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한노 수교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는 큰 계속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정에서 뭐 많은 그 전문가들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이 대학의 이 연구소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여기 김현택 교수님, 그리고 또 홍한석 교수님, 엄구호 교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저도 이제 한양대에 이제 잠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연구소에서 학문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대중들에게 이제 직접 다가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뭐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성동 구청과 협력을 해서 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러시아 문화를 이제 강좌를 열어서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소장님 물론이고 이 연구자들이 이제 자기 연구할 시간을 쪼개서 이런 사업에 헌신적으로 역할을 다해서 이분들의 이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 한러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보고, 또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김현택 교수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수교 이후에 러시아 문학의 작품 번역이 말씀하셨죠. 2020년까지 이제 국내에서 1,200권에 달할 정도로 이제 확대됐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 내 이 한국 문학 작품 번역은 100권 정도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문학에 이제 전공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노력을 했다. 오히려 이 한국이 물론 러시아보다 이제 인구도 적고 사이즈가 적은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 좀 더 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 관심 가진 분들이 이제 액티브하게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러 간의 이제 이 문화 사회 교류가 한 가지 단점이랄까 개선해야 될 그런 지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주로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예산이 이제 가장 우선인데 이 재정 관련해서 주로 이제 이 정부 한국 정부의 이제 그 지원에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컸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하고자 할 때는 이 민간 부분의 이제 그 부담도 이제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이 비영리 재단의 참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학 연구소들 이제 한양대나 무슨 그 외대 러시아 연구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가 이게 언제까지나 하기는 어려운 구조도 있다. 이 자구 노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이 프로그램 연구 기관의 이제 상설화를 위한 노력이 역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택트 시대가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 컨텐츠를 보다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한국학 관련 이 온라인 강의가 보다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한국학 관련해서 많이 요구하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대 한국, 북한 문제, 그 한반도, 남북한 문제의 그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영어로 강의하거나 뭐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로 이제 강의해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층이 넓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추세가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아주 그 대대적인 그 지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많은 그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같으면은 한반도 문제나 이 북핵 문제 또 과거사 중에 이제 6.25 전쟁 이런 그 강의가 이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 교류 관련해서 아까 이제 김현택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 이제 한국학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국내 기관이 이제 한국학진흥사업단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있어봤고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그 한국학을 하는 연구자들, 연구기관에 또 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 성과를 대부분 한국어나 이제 영어로 요구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저술 같은 경우에 이 영어 텍스트를 그 책으로 펴내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몇 억짜리 2, 3억 이상 되는 아주 그 큰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는 외국 학자들은 대개 보면 그 영미권 아니면 이제 영어가 이제 영어 결과물에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어떤 시도까지 있었냐면은 그 한국학의 이 저변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학자층에는 넓지가 못합니다. 영미권에서도. 그래서 영미권에 이제 그 책을 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 그러니까 한국학 전공자가 아닌 뭐 이를테면 뭐 동아시아나 심지어 유럽, 동남아 전공하는 분을 연구 책임자로 모셔다가 그 공동 연구자들이 이제 한국학 연구를 해서 그분의 명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극대화시킨다. 약간 그 어폐가 있는데 전공이 아닌 사람을 이제 연구 책임자로 내세워서 이제 연구의 어떤 그 수월성을 높인다는 그런 큰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원래 정해진 기간 내에 나오지도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물도 이게 한국학에 대해서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훌륭한 그런 그 성과들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어 이외에 이제 뭐 이를테면 러시아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그 결과물을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대중들에게 성과물이 이제 공유되어야 된다는 그 정부 방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든 뭐 한국어든 그 연구 성과를 써서 얼마든지 영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그 조건이 좋아지고 또 번역 비용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있는 또 잠재력 있는 그 러시아의 한국학 아니면 한국에 관심을 가진 그런 학자들을 국내에 이제 훌륭하신 이 연구자들이 발굴을 해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로 참여를 시켜서 이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을 시킨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그 연구의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알려진 분도 좋지만 아직 덜 알려졌지만 굉장히 그 잠재력 있는 러시아 학자들, 젊은 그 학자들을 성의를 갖고 발굴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시킨다면 이 기존 이 국내 러시아 연구, 특히 이제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연구자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 소수고, 이 한반도 주변 그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미일러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연구자를 그 임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들이 대부분 그 현안이나 이제 정세 그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 위주로 그때 이제 그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리포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은 러시아의 심층을 잘 알고 그리고 현재와 연결지어서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 만한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러시아, 중국, 또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포함해서 북방 지역을 전담하는 어떤 뭐 지역 중점 이 전략 연구소 같은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래서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국내 이를테면 러시아의 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가 가장 강한 분야가 군사고,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 장교들을 이제 뭐 러시아 유학 보내서 러시아를 이제 그쪽 그 전문가 삼는 사람들이 몇 분 있지만 이 사람들도 평생 지속적으로 연구를 못 합니다. 야전에도 가고. 그래서 민간이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주도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러시아 이를테면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일례로 러시아가 작년 그 기준에 작년 통계에 사이버 능력, 사이버전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언택트 시대에 더 커질 겁니다, 그 중요성이. 러시아의 이 사이버전 능력은 공격 능력이 세계 2위, 방어 능력이 세계 9위로 작년에 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분야를 좀 약간 좁지만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네, 오 교수님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학술 연구 분야에서 이제 공백, 그 다음에 그 러시아와의 그 협력에 있어서 아직 그 형성되지 못한 고리들, 이런 부분에 그 한국에 있는 러시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두학수 교수님이 기다렸을 텐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면은 제가 어디서 입학처장을 해봤는데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해야 되는가, 저는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했지만 하여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반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은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가 유일한데, 그것도 섹션별로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섹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섹션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또 특히 30주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 취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예산과 기획 전체를 총괄한 우리 박정호 북방실장 정책실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그 외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표합니다. 저한테는 여기 은사 두 분도 계시고 또 선배 연구자 뭐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3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개인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갱년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의 삶이 이 한러 30주년과 무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돌아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초대됐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면서 30년을 돌아보는데, 첫째 저는 그 뭐 불어가 아니죠, 프랑스어과나 뭐 다른 공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러시아어과 동기 동창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한러 연관 이 30년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교가 되기 전에 1년 전에 주한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먼저 개설이 되는데, 거기 그 초대 소장으로 잘 아시겠지만 발레리 바르타노비치 그 나자로프란 분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네팔과 헝가리 대사를 역임하는 분인데, 그분의 초대 소장 비서와 통역사를 겸임한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몰랐지만 30년째 살고 있는 그 제 아내가 되겠고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다 하면서 30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그러면서 뭘 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니 여러 가지 허접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올해 30주년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으나 공교롭게도 맞춰서 나온 책이 한러형 성경용어사전이라는 게 있고, 저희와 연관돼서는 30년의 한러 관계사의 각종 연설문을 한국 분들이 양산한 연설문입니다. 연설문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는 어떤 연설문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첫 번째 연설문은 노태우 대통령의 옐친 대통령 방한 또 방러에 관련된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연설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정리를 하면서 한러 관계사와 관련된 재정공에 대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좀 뜻깊었다 이런 생각도 좀 죄송한데 들고요. 각설하고 제가 지금 맡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기 러시아 뭐 한 분 계시지만 전문가가 계신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러시아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드리는 것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뭐 노학과 러시아학과 여러 가지 이름의 명칭으로 학과가 존재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 단위로 한 26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존재하고요. 뭐 지역별로 말한다면 수도권이 한 14개, 충청권이 한 5개, 그리고 호남권이 한 곳, 그다음에 영남권이 한 6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자분들이 가능했던 연구의 그 시기를 30초만 간략한다면,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우리 한국에서의 뭐 소련 혹은 러시아학의 맹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 70년대, 80년대 전체를 아우르는 도약기가 있었다고 뭐 책에는 서술되어 있고 저도 요약을 합니다. 그다음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를 말이해가지고는 90년대 아주 붐이 일고 융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2000년 이후에 또 다른 침체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학령 인구의 감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외국어 또 우리 작게는 러시아 학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은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입니다. 뭐 좀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의 직업 순환 수기가 단절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저는 과제를 한 거시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 서너 개 던지고 아주 미시적 담론 2개 정도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견학자들에 대한 교환 프로그램을 좀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재단, 뭐 한국연구재단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문학번역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아주 산발적이지만 뭐 대산재단, 연암재단 등이 과제 신청이 들어오면 간헐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견학자 교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문 후속 세대가 어떤 경우라도 단절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러시아학의 30년, 그 다음에 한러 관계의 30년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1년 단위로 양국에서 각각 2명씩 정도라도 좀 뭐 연구재단이고 저쪽에서는 리하초프 재단이든 기초 연구 펀드든 뭐 여러 가지 3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각각 잘 진행하면서 가면 연구 단절 혹은 학문 후속 세대가 어떻게든 좀 숨통을 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방법은 차세대 북방 지역 전문가를 지원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한러가 공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양국 간의 긴밀한 뭐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의 기초 저쪽이 러시아의 기초연구펀드나 한국연구재단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 발전적으로 좀 가면서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연구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한러 학술 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이 좀 구축되면 좋겠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학술 정보는 통합, 온라인화, 무료화가 대세고 이미 추세가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직까지도 한러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자들에 대한 뭐 그분들의 연구 또 그분들의 지금 관심 분야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IT 강국인 한국이 먼저 좀 주도를 하면서 러시아의 공공기관과 도서관,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뭐 가칭으로는 여러 가지 뭐 Center for Korean Russia Academic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미시적 개념에서의 좀 앞으로 향후 좀 검토하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 2가지,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타학문과의 우리 러시아학이나 러시아에서의 한국학이 좀 융합적 연구를 더 토대로 하는 좀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아마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우리 러시아의 한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모델이며 평가 기준이며 평가 준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적되어 있는 역량을 러시아의 뭐 예계든 혹은 러시아의 초중등 고등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한번 공동으로 만들어 보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전공과 관련해서 옆에 계신 우리 강덕수 교수님과 함께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있는 건데 시사점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아마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개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마 표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이 제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오스트롭 제주도냐? 오스트롭 제주냐? 제주의 주자죠. 대제로 갈 거냐? 최제로 갈 거냐? 아니면 도는 하이픈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한라산의 경우는 어떻게 가라 한라산이냐? 가라 한라냐의 문제. 그 다음 제 이름과 관련해서 연결한다면 유학수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 건가? 유 띄고 학 띄고 수 다 대문자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 띄고 학수를 학자만 대문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어식으로 학수 유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번역되고 있는 우리의 유명 작가의 이름도 사실은 2권이 나왔는데 사람 표기가 다릅니다. 신경준이 심도 돼 있고 신도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부터 포함해서 또 러시아 관련 학자들과 표준안들을 빨리 잘 마련해서 제시를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예술 쪽에서 앞으로 한러와의 관계의 30년에 작겠지만 저는 아주 유의미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학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이제 해주셨고요. 프로젝트죠, 일종의. 그 다음에 점심 드시는 중에 오늘 선물로 유학수 교수님한테 다가가서 내 이름을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기하면 되겠는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오늘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의 진단 또는 구체적인 방향의 제시 또 본인이 구상하고 계신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 관건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제 그걸 실천할 거냐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하고 동업이 가능하겠다 싶은 그 파트너들을 찾아서 조금 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각각 5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면 좀 질서가 서겠고 일의 방향이 잡히겠다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발표하셨던 분들께 한 2분씩 시간을 제가 드려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각각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거의 없지만 플로어에서 인문사회 예술하는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놨더니 거의 부가가치가 없더라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거 우리하고 좀 협업이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이런 커멘트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짧게 의견을 듣는 식으로 마무리를 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영준 교수님부터 2분씩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동방 정책 그리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 이 두 지점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동방 정책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라시아의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브주의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최근에는 솔제니치나 리카초프까지 러시아는 특별하게도 자신의 정책을 독창성에서 찾으려고 해왔어요. 우리는 러시아에게 늘 뭘 요구했냐면 니네 왜 보편적이지 않아? 라고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는 늘 특별성과 특수성을 따져왔죠. 그 지점의 꿈이 유라시아 꿈이 동방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북방 정책의 꿈은
아마도 우리의 아주 먼 기억 속의 회기, 우리가 처음 시작된 그 시온을 향해서 가는 저 대륙을 향하는 우리의 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꿈이 만나는 지점이 만약에 이 꿈이 그냥 꾸어버리면 깨어나서 아무런 문제, 아무런 그 영향가가 없을 겁니다. 이 꿈이 만났을 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만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양에서 가장 유럽적인 민족 한국과 서양에서 가장 동양적인 러시아가 만나서 이 두 꿈을 단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행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베르자예프에 의하면 제2의 르네상스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해왔고 두 번째 르네상스는 러시아에서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꿈이 세 번째 르네상스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명의 전환 시기에 늘 르네상스가 등장을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아마 문명의 전환일 거예요. 비대면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문명 속에서 우리가 제3 르네상스가 돼서 20년 후에 톨스토이 말대로 이에 베이제, 만약에 제가 살아있다면 20년 후에 아주 한러 관계가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3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수 교수님, 네, 2분씩입니다. 예. 역시 우리 함 교수님은 문학 전공에 역시 문학가답게 굉장히 그 판타조로 딱 맞는, 그래서 굉장히 꿈을 주고 참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저도 그렇게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자고 언어학은 굉장히 그 계량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학 같은 어문학이라고 그러지만 이 굉장히 사고방식 자체가 엄청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리머가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 러시아 전공자들이 이 모스크바 지향적으로 하고 그런 중앙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러시아가 워낙 넓은 나라니까 이 로컬과의 관계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슬라브 학회 20주년 할 때 20주년 행사 그때 마침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우리가 러시아하고 좀 더 긴밀하게 북내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자.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국제회의를 처음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슬라브 학회가 2년마다 한 번씩 다른 도시에 나가서 러시아에 가서 학술 회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에는 이루크츠크, 블라디보스톡, 또 이 노보스비르스크 이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로컬 릴레이션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북극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외국어 대학교에 이제 최근에 북극 연구소를 북극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송도에다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베이스가 사실은 이 야쿠츠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북극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전공자들이 이제는 특히 정치 경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문학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소수 민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북극 연구에 좀 더 앞으로 다음 세션에서 굉장히 그걸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던지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연구에 그걸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젠 중심적인 데서 이젠 좀 더 확산해 놔서 러시아가 넓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하고 공간적인 연구 그런 쪽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걸로 감사합니다.
유학수 교수님. BC와 AC라는 표현을 우리가 연도로 하는데 코로나19가 뭐 before 코로나19, 코비드19 이런 뭐 after 코비드19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던지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별로 앞다투어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0.8%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0%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러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학 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뉴노멀로 정착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이거에 대한 노하우와 또 플랫폼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 대학이 너무도 발빠르게 온라인 시스템을 잘 구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온라인 원격 수업의 보편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하면 러시아과나 혹은 다른 학과에게 큰 위협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 명문 대학이 석학들을 내세워서 온라인 수업을 앞다투어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잘 구축한 시스템을 정말 한번 코로나19 시스템 구축이 한번 좀 전달이 되고 또 저쪽에서의 노하우들과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숨은 좋은 강의들도 함께 우리 러시아 학 관련된 전공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또 하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함께 이 부분도 저희의 IT, IoT, ICT 기반의 노하우들이 함께 접목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는 좋은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시대의 한러 협력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평균 연구원님. 네. 예.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때 러시아 정치학회 초청으로 이제 가서 발표를 했는데 몇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상준 교수님 계신데 그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학자가 이제 발표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측에서 그 뉘앙스가 발표하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도 한국 정치를 연구를 하나? 그래서 뭐 드러나 봅시다 이런 그래서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우리 연구 열심히 하고 이제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수월성 있는 논문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학회 차원에서 이 학술상 같은 걸 제정을 해서 권위 있는 그 상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국 정치학회 일을 할 때 이미 정치학회에 그 학술상이 있는데 기업에 찾아가서 이제 저서상을 이제 재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재원 마련 확보를 위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테면은 공동 역사 서술 같은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동 역사 서술을 합의를 하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책으로 발표 성과물을 냈었죠. 그래서 좋은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테면 영토 문제 같은 게 좋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영토 문제, 한국이 안고 있는 영토 문제, 독도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러시아의 영토 문제를 제3자가 거론하다가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 주제를 연구한다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의 그 활력화 방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한 교수님. 네. 6.25 이후로 지금 저희들은 70년 가까이 섬 아닌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불 시대를 가고 있는데 혹자는 6만 불이라고도 합니다. 왜 씀씀이의 피부로 와닿는 숫자가. 제가 러시아에서 여러 도시에서 음악회 공연을 했었는데
관객 점유율이 항상 90%로 가까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 없는 한국의 성악가가 왔는데도 90% 이상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년에 아파트 값이 1억씩 올라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가치 판단, 행복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준이 어디 있나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밸런스가 잘 맞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지, 과연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을 때 러시아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행복 지수를 절대로 돈에 두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러시아 한러 관계를 증실시킬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방법은 문화적인 교류가 최고의 최선책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5분 이미 지났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러면 점심을 그냥 박상남 교수님 들으셨기 때문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오늘 발표 아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늘 느끼고 있었지만 또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새삼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특히 뭐 우리 어문학 중심에서 출발했고 또 여러 인문학 선생님들이 소개하신 그런 책들로 공부를 했고 새삼 좀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아까도 그 신뢰의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그 꿈을 얘기하셨는데, 이 문화와 접목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앞세운 정치 경제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동 연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사회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이제 뭐 30주년 기념해서 그 정책 연구 페이퍼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오늘 그 말씀하신 중에 몇 분 그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작은 프로젝트로라도 이렇게 촘촘한 그 생각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샤코프 아드나 미누타, 응? 알았어. 여기 우리 레샤코프 참사관님께.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북남로 협력을 대하여 말할 때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우리 러시아 스케줄을 큰 행사를 예정해요. 그러나 이 행사가 시작부터 한반도 러시아 계절을 예정했어요. 그러나 아마 이 가능성을 있으면 북남 한노 관계를 좀 문화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이 이제 2021년 러시아 시즌스 인 코리안 퍼닌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레샤코프 참사관께서는 이제 평양에 또 근무하셨죠, 참사관으로. 그래서 내년이 여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런 그 3자 문화 예술 교류하기에 좋은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무대에 계신 분들의 그 지금 일은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상 그 도면을 설계하는 작업 같은 것은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이제 다음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제 그 조광래 그 항우연 원장님이신가요? 그분 그 자료를 제가 얼핏 보니까 깐스탄틴 찌오kov스키하고 그 까랄료프 이렇게 쭉 이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화상회의 금년 들어서 이걸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출발점에 깐스탄틴 찌오kov스키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신하면서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건데, 찌오kov스키가 대단한 이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하나를 이제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수학자, 물리학자지만 어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내가 덤벼든 적이 없었다. 문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무대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나한테 떠오르는 것들이 미술, 생각, 판타지아, 스카스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온다. 그 뒤에 내가 시작하는 일이 엄격한 과학적 탐구가 당당하게 걸어나가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태도로 저는 놀라운 그 깊이를 갖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30주년을 맞은 그 러시아 연구자들, 또 뭐 러시아에 있는 뭐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다짐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키예프 측에 다시 한번 이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